안녕하세요. 자, 오늘 디딤 영상 부분은요, 정치 운영과 군사제도의 변화, 그리고 수치체제의 개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선의 정치 체제가 임진왜란 전후로 많이 변화가 됩니다. 자, 임진왜란 전후로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임진왜란 전에는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었죠. 의정부가 최고 결정 기구로 운영이 됐었죠.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결정 기구였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비변사라는 새로운 기구가 나옵니다. 비변사. 네. 자, 그래서 비변사가 결국은 이제 의정부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변사는요,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기구입니다. 여진족과 왜구가 침략했을 때 대비해서 만들어졌던 임시기구였어요. 임시기구였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필요한 상황일 때만 그냥 특정 건물에 간판만 붙이는 거야. 비변사는 간판만 붙이고 그때만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을 때는 당연히 폐쇄하는 거겠죠. 하지만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변사라는 곳은 이제 비변사라는 간판도 이제 고정시켜 놓고 건물이 아직 있는 거죠. 임시가 아니에요. 완전 고정시켜 놓은 거죠. 자, 그리고 국방에 관한 얘기를 수시로 하게 되겠죠. 자, 근데 국방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선의 중요한 대신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얘기죠. 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군사적인 얘기만 하면 좋긴 하겠는데, 자, 어차피 이왕 군사적인 얘기로 모인 김에 굳이 의정부를 가서 뭐하러 또 불편하게 얘기하냐. 그냥 우리 비변사 다 모였는데 그냥 여기서 다 얘기합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군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행정까지 담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변사가 강화됨으로써 결국 의정부는요, 거의 이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약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사제도도 많이 개편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많은 군사제도가 개편되는데요. 자, 일단은 중앙군 같은 경우는요, 훈련 도감을 비롯해서 5군형 체제를 완성되게 됩니다. 중앙군은 5군형이에요. 5개의 부대입니다. 그 중에 훈련 도감도 있는 겁니다. 자, 이 훈련 도감 같은 경우는 조총병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군부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무튼 중앙군은 훈련 도감을 설치했고 이것을 통해서 5군형 체제가 정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군 보겠습니다. 지방군 같은 경우는 속오군이라는 새로운 군부대가 형성돼요. 속오군. 특징은요, 양반과 노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비가 있어요, 노비. 선생님, 그러면은 조선 전기엔 노비는 군대에 들어가지 않나요? 네. 자, 노비는 군대에 가는 그런 의무에서 제외돼요. 어찌 보면은 군대에 갈 자격조차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은 임진왜란 때 경험을 해보니까 병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노비들도 열심히 맞서 싸웠거든요, 실제로. 자, 그러면서 이제 소고군이라는 거 편성하면서 노비도 우리 그러면은 군인에 껴주자 한 거죠. 하지만은 이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양반들은 점점 군대 안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점점 평민과 노비들만 남게 된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 운영제도, 군사제도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수치체제 개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치체제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세금제도예요. 세금제도도 바꾼다는 뜻입니다. 개편이죠. 자, 그러면은 조선의 세금제도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선은요, 백성들한테 크게 3가지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자, 하나는 첫 번째는 공납이에요. 공납은 토산물, 다른 말로 특산물이라고도 하죠. 특산물을 내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산의 특산물 쓰면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까마귀 오니까 까마귀다. 그러면은 오산은 까마귀를 바치는 거예요. 자, 이게 공납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라는 건 뭐냐면 토지세입니다. 자, 대부분의 백성들은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지려면 그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역이라는 거는 몸으로 떼우는 세금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군대 가는 거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다시 공납으로 넘어가서 이 공납, 특산물이 내는 공납이 조선 전기에는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되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특산물이 내는 공납 제도가 이상하게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요. 자, 여기다 써놓을게요. 일단 지우고. 자, 일단은 공납이 어떻게 변질되냐. 자,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가장 이상적인 공납은 뭐냐면요. 자, 특산물과 그 특산물이 나는 지역이 매칭이 잘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오산의 특산물은 까마귀다. 그럼 까마귀를 계속해서 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요. 이 특산물과 특산물이 나는 지역 간의 매칭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한 예로, 자, 분명히 오산은요, 까마귀가 특산물인데, 자, 오산 백성들은 특산물로 전복을 내놔라. 이러면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오산은 바다가 없어요. 근데 특산물로 전복을 내놓으래요. 근데 그러면 무조건 전복을 구해서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오산의 백성들은 전복을 어떻게 구하냐고요. 내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죠. 상인을 통해서 구해야겠죠. 상인을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색깔을 지워버렸네요. 네, 자, 결국은 상인을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인들이요, 오산 백성들한테 전복을 굉장히 비싼 값에 팔 거란 말이죠. 왜? 오산 백성들한테 전복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백성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공납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공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었냐면 바로 대동법을 만든 것입니다. 네, 대동법. 한마디로 대동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특산물과 특산물이 나는 지역 간의 매칭이 잘 안 됨으로써 그에 따른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동법의 내용은 두 가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특산물이 지금 지역 간의 매칭이 안 되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 특산물을 통일하자. 뭘로? 쌀 등으로 통일하자. 쌀은 자, 웬만해서는 다 농사 짓잖아요. 쌀은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산물 쌀로 통일해서 그냥 다 그거로 올려. 굉장히 편하죠? 만약에 쌀을 못 구하는 지역이라면은 무명, 배 또는 동전 같은 걸로 납부해도 된답니다. 우리 편의상 그냥 쌀 등으로 통일한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또 하나 대동법의 내용은요. 예전에 공납은요. 집집마다 냈어요. 각 집마다 특산물을 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토지를 기준으로 냅니다. 그 얘기인즉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공납을 많이 내는 것이고요. 토지가 얼마 없으면은 공납을 적게 내고, 만약에 토지가 아예 없다 그런 사람은 공납을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형평성에 맞게 바뀐 거죠. 이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자, 대동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우리 전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세는요, 자, 영정법이라는 제도로 바뀌었대요. 자, 이 토지세는요, 옛날에 어떻게 냈었냐면은요, 과거의 토지세는요, 전세죠. 과거의 전세는요, 자, 토양의 질에 따라서 또는 풍년이냐 흉년이냐 따라서, 풍년에 따라서 자, 이런 걸 고려해서 전세를 부과했어요. 어찌 보면 되게 합리적인 거죠. 형평성에도 맞는 거죠. 토양의 질에 따라서, 풍년에 따라서 그런 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세금을 부과시켰다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복잡해요. 이거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다양한 경우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로 수많은 농토가 다 파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있어서 이 전세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 풍년, 흉년에 상관없이 토지 한 결당 4두를 내도록 고정하자. 고정이란 말에 쓰면 핵심을 걸고 싶어요. 4두라는 숫자에 너무 여러분들 얽매이지 마세요. 자, 토지 한 결당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종의 면적입니다. 특정 토지 한 결당, 면적당 4두, 쌀 4두를 내자는 것이죠. 쌀 4두를 내자. 이거를 고정시키자는 거예요. 토지 한 결당 4두는 그 당시 가장 최하 기준이에요. 최하 기준.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적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전세는 영정법으로
개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는 영정법으로 개편.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역을 보겠습니다. 자, 역은 몸으로 때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역이죠. 군대 가는 거죠. 자, 조선의 군역은요. 군역 대상이죠. 조선의 군대를 가야 될 대상은요. 자, 모든 양인 양인 남성이랄게요. 양인 남성. 뭐 일정 나이가 16살 이상은 돼야 되지만 아무튼 모든 양인 남성은 다 군대를 가야 돼. 양반이든 중인이든 평민이든요. 그런데 자, 시간이 갈수록 양반은 군대 안 가려고 꼼수를 쓰죠. 조금씩 빠져나가죠. 평민들도요. 농사짓기 바쁜데 군대 가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대타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그 병력, 군역을 관리하는 관리한테 군대 가기 싫어서 군역을 관리하는 관리한테 뇌물도 주죠. 뇌물도 줘요. 뇌물 줘서 나 이거 이번 훈련 좀 빼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방군수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군대 가기 싫어서 관리한테 뇌물도 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막 훈련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조선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거 정부에서 이걸 합법화 시켜요. 정부에서 합법화 시킵니다. 그냥 제도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정합니다. 군포 두 필 내면은 그 해 훈련 면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군포라는 거는 이제 옷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쓰이는 일종의 옷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군포 두 필 내면은 훈련을 그 해 훈련을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군포 두 필을 내는 것도 백성들이 입장에서 워낙에 부담스러우니까 그거를 줄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반값으로 줄여주는 거죠. 50% 세일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균역법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디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